이재명 정권이 외환 규제 완화와 함께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 응급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 기조에 발맞춰 수출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 돌파도 전망됩니다. 저평가 상태고 그중에 제일 큰 원인은 저는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 토론에서는 3주에 걸쳐 새해 대한민국을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경제 분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서 저성장이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전략과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올해 잠재 성장률을 2%대까지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하지만 고환율, 고물가 기조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또 내수 부진과 고용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경제 전반의 구조적 난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재도약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2026년 한국 경제 상황을 진단 전망해보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의 강인수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분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현영 전 의원부터 정부 여당에서는 새해 우리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예, 실제로 여러 보고서들이 있죠. KDI나 한국금융연구원 등 이렇게 경제에 관련된 전문 보고서들에 의하면 올해 그런 경제 성장률은 1.8%에서 2.1%까지 대략 2% 전후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올해는 미국 관세의 그런 인상의 영향으로 아마 성장률은 조금 낮을 수 있는 수출의 환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건설도 소폭 증가하고 설비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완만한 그런 상승세가 갈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5년의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회복한 이후에 성장하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워낙에 초고령 사회 그리고 AI 시대로의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성장과 고착화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체질 개선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큰 숙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야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2025년도 작년 같은 경우 IMF 추정치가 한 0.9%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잠재 성장률이 보통 한 2%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어떤 성장이고 그렇죠. 특히 하반기부터는 고환율 때문에 물가가 급히 상승이 돼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2026년도도 사실은 이제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 경제 성장률은 좀 전에 신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에서 한 2%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환율일 것 같습니다. 환율은 특히 올해부터는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 매년 지금 200억 불 이상을 우리가 미국에 줘야 되기 때문에 환율 인상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떤 물가 상승 압박은 물론이고 관련된 어떤 산업도 특히 이제 원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수입이 많은 어떤 산업일수록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그런 어떤 우려가 있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문제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결국은 이제 정부가 AI 같은 이런 어떤 기술은 물론이지만 특히 규제 개혁을 통해서 어떤 노동 생산성의 향상, 특히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잘 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아까 짚어주신 환율 문제는 이따가 따로 좀 떼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권혁중 평론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 한 해 정비. 네, 올해 이제는 경제 같은 경우가 데이터는 이제 차차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좀 큰 틀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시작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위기를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한 해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트럼프 정책의 이제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로 당황할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불확실성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6년에는 이런 어떤 관세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정부의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성장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같은 성장률을 지금 본다 2% 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도 이제는 평가의 대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실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또 하나가 성장, 회복기에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바로미터가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해보고요. 예.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환율, 관세, 그리고 양극화, 또 인구 구조 문제 짚어야 할 대목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강인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 것처럼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여건이 그래도 불확실성이 많이 거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탄핵 정국의 조기 대선에 또 트럼프하고의 관세 협상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말 그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랬죠. 예측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정리가 됐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잘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좀 잘 잡고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친 상태에서 뭔가 이제 실행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보면은 장기 저성장을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1%대 성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전망치가 1.8에서 2% 초반대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경제 전망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황이 바뀌면은 수정치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하향 조정이 빠르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적으로 우리가 2%를 넘길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올해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 체질 개선을 하는 최적기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환율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은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은 약간 착시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착시요? 착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100억 불 넘게 1,150억 불 정도 흑자가 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건데 거기서 반도체를 딱 끄집어내면은 나머지는 거의 그냥 0%예요. 예. 사실상.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만약에 우리 뜻하고 무관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급반등했던 것들이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예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또 관세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부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등등을 좀 적기에 잘 대응을 해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 적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에 대처를 잘 못하게 되면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그 연말 가까워오면서부터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소 내지 불확실성 요소로 부각된 게 아까 홍 전 의원이 말씀하신 고환율 아니겠습니까? 거의 1,500원을 돌파할 듯까지 가다가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그나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환율이 쭉 막 올라간 그 원인을 우리 홍 의원 어떻게 보시고 좀 얘기를 자세하게 해보죠. 예, 2025년도 연평균 환율이 IMF 직후보다 더 높았습니다. 사상 최고로 이제 환율이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외환의 어떤 수요와 어떤 공급에 의해서 이런 어떤 환율이 결정된다고 본다면 특히 달러를 기준으로 본다면 달러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수요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뭐 원자재 어떤 수입이라든지 또 뭐 해외 어떤 여행 내진 사업감이 투자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트럼프와 했던 그런 협상의 결과 거의 뭐 울며 겨자먹기를 우리가 미국에 또 줘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폭발하고 있는데 반해서 달러의 어떤 공급이라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어떤 수출이라든지 또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 FDI인데 수출하는 기업들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가장 지금 이제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업종이 결국은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인데 근데 이 개별 기업들이 과연 벌어온 것을 그대로 우리 국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외국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인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재작년도보다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3분기 기준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외국 직접 투자가 줄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예를 들면 뭐 노란봉투법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 투자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주한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고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기는커녕 있는 외국인 기업도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7%라는 어떻게 보면 처참한 성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결국엔 이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지금 3분기 기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미국이 4% 이상 성장해 버렸습니다. 우리보다 덩치 사이즈가 몇십 배 큰 미국이 이렇게 높은 어떤 경제 성장률을 우리보다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더 좀 안 좋은 것은 과연 이 달러 베이스의 환율만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느냐? 아닙니다. 주요 통화 중에서 비교한다면 우리 원화 가치가 최고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화하고 엔화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구매력 어떤 수준이 떨어지면서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하나의 반증이 결국 이제 환율인데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특히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 환율이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이제 원화 약세 요인이 꽤 있죠. 뭐 정부에서 몇 번 지적했던 뭐 서학개미, 무슨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이런 포션도 상당히 있고 또 이제 수출 기업들이 수출해서 번 돈을 이제 원화로 안 가져오고 그 해외에다가 파킹하면서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수입 대금을 쓴다든가 그런 용도로 이제 그냥 외국에 놔둬서 이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외환 공급이 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달러 자체가 강세냐 약세냐 이거를 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통화하고는 물론 이제 우리가 워낙에 약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사실은 달러가 좀 약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0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미국도 이제 상당히 주식시장도 주가가 오르고 이랬던 거에 핵심 그 원동력이 AI 관련된 투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된 투자가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또 반영이 돼서 주가도 오르고 미국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주식 포션이 많거든요.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별로 소비를 못 늘렸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늘려서 그 웰스 팩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가 이렇게 주가도 좋고
경기도 괜찮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거품론 얘기가 좀 나오면서 맞아요. 요게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게 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거품론이 좀 확산이 돼서 투자가 좀 진정이 되고 또 웰스 이펙트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달러화가 약세화로 그리고 이제 금리 연준에서 또 트럼프가 내년에 이제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지금 바꾼다고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뭐 바뀔 것 같은데 바뀌면 이제 금리를 낮추겠죠.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그게 아무래도 이제 달러와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뭐 이렇게 꼭 환율이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500원을 넘어서 계속 무한정 갈 거다라고만 기대하는 것도 약간은 좀 바이어스가 있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아주 조목조목 올 한 해 환율이 올라갈 요인, 내려갈 요인을 정리해 주신 건데 또 네.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원화의 가치가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환율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력한 구두 개입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근본적인 뭐 체질 개선과 내수 확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원화만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홀로 약세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엔화 그리고 위안화 그리고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 그리고 유로의 상대적인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국제 여러 가지 통화의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너무 과도하게 마치 우리나라만 원화만 최악의 강으로 예를 들어서 IMF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그 1997년에 그런 IMF 사태에서는 주가가 급락하거나 외화의 차입이 이렇게 비용이 폭등하거나 위기 자산이 폭락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말 그런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의 경제 상황은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화의 그런 환율 유지를 전망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세계투자은행에서도 원화에 대한 그런 환율의 예측을 1,420원에서 40원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도 오히려 불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이제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게 단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저성장 구조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자체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는 잠재 성장률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봤을 때 불안한 거죠. 달러 들고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요인을 풀어내야지만 이제 환율이 안정받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죠. 지금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할래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워낙 한국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투자할 바야 미국에 투자하겠다. 나는 달러에 투자하겠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난 정부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생각이 투자자들 사이에 자리가 잡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정부가 이제 한국에 투자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어떤 기조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한국 증시가 올라갔죠. 네, 너무 많이 올라갔죠. 거의 한 76%가 올라갔거든요. 2025년 한 해 코스피가. 그러면 아마 올해는 좀 바뀔 수 있다. 이제는 이 서학개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아마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뭐 좀 포지션을 다르게 한국에 이제 국내 투자하는 비중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환율의 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 우리가 이제 1,400원 정도 되는 1,400원대 환율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감수를 해야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400 초반대. 초반대 정도는. 근데 이제 1,500원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구두 개입을 포함한 개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방식 자체는 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거칠게 한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급하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좀 해지를 하라고 압박을 넣는다든가 뭐 창구지도 비슷하게 해서 뭐 9시에 환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자본시장도 매력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나가는 게 병행이 되는 게 우선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불 끄듯이 임기응변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는 그거는 조금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대응 방식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구조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달러화 자체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꽤 있으니까. 있고 지금 엔도 미국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죠. 그래서 엔 캐리 트레이드도 이제 청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 값도 올라가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를 약세를 방관을 못합니다. 지금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대외적인 여건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그냥 하루하루에 급급해가지고 이런 알겠습니다.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모든 분이 지적하시듯이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건 뭐 지당하신 말씀인데, 근데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지적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이 다른 분들도 있더라고요. 워낙 고환율이 갑자기 쭉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떨어질 걸 대비해서 국민연금은 적절하게 환해지를 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런 시각 충분히 존재합니다. 환해지라는 건 뭐냐면요. 국민연금이 사실 환율이 높다고 그러면 수익률이 잘 나오니까 더 좋죠. 왜냐하면 미국 자산이 많은 게 국민연금인데 그러면 원화로 바꿀 때 오히려 수익률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고환율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제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이. 그러다 보니까 환해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약간 많은 국민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제 환율 방어에 나섰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환해지라는 이런 전략적 환해지는 지금 국민연금의 운용 보고서를 보면은요, 1,480원이 되면은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48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에 이제 환해지가 들어갈 타이밍인데 근데 정부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저는 발표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두 경고와 이제 스무스 오퍼레이팅, 이제 미세 조정이 들어갈 때에 이런 어차피 환해지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니까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게 먼저냐를 본다 그러면 원래부터 스케줄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해서 충격을 줬고 거기서 그래서 환율이 확 하루당 한 30원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정부의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게 해지가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했었거든요. 네.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자연 해지를 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운영본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바꾼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 거가 물론 그런 말씀도 이제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나 이런 거의 안정성을 좀 보장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수익성도 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관치 내지는 급할 때 제2 외환보육으로 국민연금을 정부가 하치라도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을 주게 되면은 그게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국민연금은 잘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노후 자산의 최후의 수문장 안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일단은 안전성 면을 먼저 따지면서 이제 수익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환율의 문제는 굉장히 좀 유동적이고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천만한 어떤 접근법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국민연금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외국에서 미국에서 당연히 환율 조작국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율 방어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 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정부가 수수방관하면서 그것을 방치하면 그것도 연말에 여러 기업들의 그런 보고서들이나 평가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 부분은 국민연금이 스스로 판단해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냐 그렇지 않느냐 결국 이제 거기서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환율 문제 좀 짚어봤고요. 아무튼
초반에 네 분 모두 지적하셨듯이 지난 2025년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경제 상태다. 이러니까 최근에 뭐 몇 년째 계속 그렇습니다만 정부들이 전부 다 재정을 상반기에 한 뭐 심지어 75%까지 조기 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는 AI 중심의 과감한 어떤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좀 살리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제로 마중물 효과를 이왕 쓸 거라면은 상반기에 써서 실제로 예산이 사실 확정이 되면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수 활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의 효과를 보기 위한 마중물 효과로서 빠르게 집행하고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의 그런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윤철 그 장관도 그런 부분에서의 직접적인 주문을 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예산 집행이 사실은 작년보다 8% 정도의 그런 재정 확대가 있었고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SOC나 다양한 부분에서의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경제 성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영?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 항상 뭐 상반기 조기 집행하면서 그걸 또 뭐 실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고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시대착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루틴한 관습에 의한 어떤 그런 정책이라 보고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체 경제에서 공공 부분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크다든지 재정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클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과거에보다 엄청나게 커진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계속해서 상반기 조기 집행 이런 게 사실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결국은 또 이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25년도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해가지고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이제 올해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상반기에 경기가 좋은데 또 재정까지도 상반기에 또 집중을 하게 되면 물가를 더 부추길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 상황을 봐고 만약에 상반기에 경기가 뭐 하반기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조기에 집행하는 게 좀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반기 조기 집행은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상반기 조기 집행은요, 현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정부도 똑같았습니다. 쭉 해왔죠. 네, 계속 했던 것이 이제 상반기 조기 집행이거든요. 이번에는 한 65% 이상 상반기에 재정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하겠다라고 이제는 밝힌 상태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이게 마중물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는 민간 투자를 사실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공공재정을 쓴다 그래도 민간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먼저 도로를 깔아줬다라고 저는 판단해 보겠고 그 도로 깐 거에 이제는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좀 닦아줬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해왔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은 저는 뭐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조기 집행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예산 한정이 돼 있는데 조금 땡겨서 하냐, 뭐 나중에 하냐고 총액 자체는 사실은 같은 거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일종의 뭐 호흡기죠. 당장에 뭐 급한데 일단은 좀 숨통을 트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조기 집행을 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보면은 그 작년에 이제 우리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원금을 나눠줬었잖아요 국민들한테 추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나눠주니까 일시적으로는 이제 이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요 수출은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소비가 그 기여하는 포션은 계속 낮아지게 나왔거든요. 격차가 지금 훨씬 더 벌어졌어요. 그 상반기보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생각만큼 그렇게 1년 단위로 봤을 때 크게 안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조바심이 좀 작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한정된 돈이지만은 조기에 집행을 해서 투자, 소비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하여튼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그 잘
이미 정해진 거겠지만 예, 예. 그래도 이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우리 권혁중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민간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의 집행이 제일 중요하다. 그 정도 일단 좀 말씀 나누고요. 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주식시장 주가 동향입니다. 5,000포인트 갈 수 있느냐? 사실 2024년까지를 보면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은데 한국만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작년 2025년에 상당 부분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지만 또 올라갔다가 좀 주춤했어요. 과연 새해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거 우리 권혁중 평론가 먼저 좀 얘기해 보시죠. 저는 일단 정부가 이제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모멘텀으로 사실 작년에 크게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외부 환경도 좋았죠. AI 붐이 불면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그 다음 날 항상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이런 외부 환경 요인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나라가 잘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2026년도 올해 이제는 전망을 본다 그러면 주식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걸 뭐 예측한다는 게 좀 어렵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작년 한 해 같은 경우 4,000피를 넘는가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연 정말 4,000피가 될까? 했는데 10월 달에 4,000피가 됐고요. 6월 달에 3,000포인트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앞으로의 어떤 향배를 가늠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근데 지금의 이제는 왜 5,000피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한 주가가 과연 그 이익의 몇 배로 이제 평가를 받느냐 요건데 보통 우리나라가 한 10배에서 11배 정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4배거든요, 평균이. 그럼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만 리레이팅, 그러니까 재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는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5,000p 될 산술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학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는 상법 개정 3차 뭐 1월 달에 이번 달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스케줄대로 갈지도 봐야 되겠고요. 3차 상법 개정이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네, 맞습니다.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이제는 스케줄대로 잘 가서 주식 활성화 대책, 특히 코스타 활성화 대책이 스케줄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뭐 다시 한번 뭐 정책 모멘텀의 외부 환경 요인에서 뭐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주식 5천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사실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마냥 그렇게 1년에 70몇 %씩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5천을 넘어서고 이렇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냥 기대만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과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상반기 중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게 좀 이렇게 그 동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직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가 아까 상법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런 걸 포함해서 몇 가지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주주한테 좀 더 유리하게끔 일반 주주들한테 대주주 말고 일반 주주들한테 유리하게끔 이게 좀 여건이 조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배당에 대한 소득 문제도 상당히 이제 크리티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도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가 하는 이런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거가 일단 필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회사가 수익을 돈을 잘 내야죠.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고. 물론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될 필요가 맞아요. 있거든요. 환율이 지금 보면은 지금처럼 뭐 1,500원을 막 이렇게 넘보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 때문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좀 안정시켜 나가는 거는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무지하게 중요한 뭐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주가는 사실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굳이 시기를 나눈다면 상반기는 그나마 조금
뭐 좀 강세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는 저는 약세 내지는 좀 조정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까지 일단은 지금 정부 어떤 정책의 어떤 약발이 먹힐 가능성이 있고 특히 2025년도에 오른 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주가 부양에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가 이제 AI 어떤 붐을 타고 이제 했는데 우리 반도체 주식이 전체 주식 시장이 차지한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 전체를 이제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확대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 지금 장세인 국민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150조 AI 펀드라든지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로 지금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하반기 되면 이제 정책의 어떤 힘이 많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계속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결국은 좀 조정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는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것은 경제 정책의 아주 미시적인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론이죠. 소위 말해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4대 지표라는 게 이제 경제 성장률, 물가, 수출, 그다음에 고용 지수인데 주가라는 것은 4대 지표에도 포함되지 않는 작은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주가가 마치 오르면 경제 상황 전체가 좋은 것처럼 국민들에게 환상과 신기를 숨겨주는데 2025년도만 하더라도 역대급으로 주식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1%도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만으로 경제 성장이 마치 좋은 것처럼 국민들에게 환상을 좀 줘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 얘기하면서 정치권에서 5천을 갈 거다 말 거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게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이 코스피나 경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기업이 투명한 그런 기업 경영을 통해서 성장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부응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왔던 얘기가 PBR이라는 수치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 순자산 비율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우리 국내 주식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1.2 정도 된다고 하니 이것이 2 또는 3 이렇게 되면은 5천, 7,5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해서 주식 부양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이 워낙에 부동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주식의 부양과 함께 이런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고 결국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런 처참한 경제의 그런 회복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 코스피를 상승하는 견인이 특정 몇 개의 기업만 돼 있다. 이런 양극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스닥도 그렇고 여러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기업의 튼튼한 기초 체력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의 숙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 교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언급하시면서 1, 2차 상법 개정, 이제 3차 상법 개정하고 연결된 얘기를 꺼내셨는데 강 교수께서는 그러니까 이사들의 그 주주 성실 의무라든지 예정돼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이거에 찬성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경영권 침해나 여러 가지 이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죠. 부담스러워해서 그 이사 그 충실 의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별로 이렇게 유야무야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주주들 일반 주주들의 어떤 뭐 권리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신다.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M&A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했을 때 대주주한테만 유리하게 뭘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주주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안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인적 분할하고 이럴 때 배당받고 그래가지고서는 의결권 늘리고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폐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는 건 또 이제 부작용이 클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일반 주주들의 어떤 권익이 좀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상법 3차 개정도 동의하시나요? 어떠시나요? 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덕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주식 시장에는 일부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영상의 어떤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이죠. 자사주라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경영 정책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다 소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대주주의 어떤 그 뭐 경영의 어떤 그런 어떤 자율성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의 어떤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지금 상법법 1, 2차를 통해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어떤 의무의 어떤 책임감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 주요 어떤 경영 의사 결정을 할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소송이 굉장히 남발될 그런 어떤 우려도 또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유 의무까지도 이제 상법에서 이제 규정하게 되면 더더구나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미래 불투명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주요한 어떤 경상의 어떤 수단을 없애버리는 거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에는 오히려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기업이 당연히 이제는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M&A 적대적 어떤 지배 구조가 들어왔을 때 방어 수단으로 뭐 쓴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뭐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경영권 방어를 꼭 자사주로 해야 되냐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취득한다. 이거는 당연히 소각이라는 이미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선진국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이제는 대주주 같은 경우 또한 오너들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 방어로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발행되는 유통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는 주주 가치 제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개인 주주들에게 굉장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선진국이 하고 있는 이런 자사주 소각이 전 돼야 된다. 그래서 1차 상법 개정과 2차 상법 개정 됐었을 때 정책 모멘텀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네. 시장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국 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치가 오른 것만큼 알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도 빨리 조속한 시내에 통과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연초에 하겠다는 생각이죠? 예, 현재로서? 1월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자사주 소각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또 코스피를 그 상승시킬 수 있는 동인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야당과 같이 설득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벌 중심의 이런 주주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도 사실은 좀 보완해서 마련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자사주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순기능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부분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것도 모든 기업이 아니고 지금 2조 넘어가는 자산 규모가 2조 넘어가는 기업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경영권 방어 수단을 좀 제도적으로 도입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않게 네.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방금 이제 홍 전 의원은 기업의 부담이 크다, 경영권 침해가 된다, 그래서 반대 의견 표기하셨습니다만 지난 상법 개정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여야가 의견이 달랐다가 서로 논의하다 보니 결국은 합의 처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그 연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상법 3차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 나가는지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과제라고 보고요. 요 얘기 나온 김에 그 환율 방어 체계 하나로 또 하나 정부가 편 정책이 외국 특히 미국 시장에 투자한 그 주식을 팔고 물론 5천만 원까지긴 합니다만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해서 1년 이상 계속 가지고 있으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얻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라는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물론 환율 방어 효과도 있습니다만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 효과도 기대하고 이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은 우리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현재 있던 정책이 일부 효과도 볼 수 있을까 봅니다. 결국은 이제 소액 5천만 원 이하 수학 그 투자 개미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런 것인데 지금 과연 정책적 효과가 나려면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시장이 최소한 뭐 동등하거나 뭐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큰 효과가 있을까 약간 좀 의문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이 2026년도에도 너무 지금 좋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금리 또
인하했던 가능성이 최소한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기대할 수가 있고 특히 지금 AI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 기술주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의 나스닥에 지금 포진해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공룡급들이 지금 미국 어떤 주식시장에 새로 데뷔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한 미래 에셋 펀드 회사도 굉장히 지금 주가가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화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 내지는 감면을 바라보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학개미들이 동학으로 이제 이종할 것인지 하는 것은 조금 효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뭐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는데 이제 약간 뭐 구멍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들어와서 20% 양도세 감면 받고 새로 또 구자 터서 또 투자하면 뭐 그만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은 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구멍이 있는 정책이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 시장이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더 나을 것 같다 하면은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뭐 개인 판단하에 들어올 사람은 돌아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효과는 뭐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냉철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RIA 계좌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국내 주식으로 이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50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고요. 그 넘어가는 거에서 22%의 양도세를 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근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준다는 거잖아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양분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 만나보면은 나는 일단 양도세가 크게 나올 거는 일단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를 좀 면제받겠다. 5천만 원까지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나는 미국에 더 투자해서 수익률이 더 잘 나오니까 나는 거기에 가만히 있겠다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봐도 사실상 또 국내에 오면 1년 동안 국내 주식 해야 되거든요. 해야만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내놨던 이유는 일단은 모든 정책은 꺼내봐야 사실상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을 꺼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자 하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그때 서학개미들이 열심히 또 나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관성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 그러면 다시 지금은 코스피 상황이 좋고 또 앞으로도 증가될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율 정책에 있어서는 일부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오래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통상 환경에서 꼭 짚어야 할 주제가 미국의 대법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고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걸 지금 심판을 해서 아마 이달 중에 1월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강 교수님 대체로 지금 학계에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거의 위헌 쪽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심, 2심이 다 위헌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제 법리상으로는 위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위헌이 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교육에 관여했던 이런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그럼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근거 조항이 그 국제경제 뭐 긴급 국제경제 권한법인가 하는 거에 근거해서 지금 발동을 한 건데 그게 위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법을 3.2조도 통해서 있고 뭐 슈퍼 301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찾아내겠죠. 한두 가지 또 찾아내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물론 이제 위헌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럼 뭐 걷었던 관세도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약간 혼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 트럼프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 임기 동안에 관세를 뭐 사랑한다는데 본인이 그 관세 정책을 포기할 리는 정말 없거든요.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수입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이 예상한 거보다는 좀 덜 거쳤지만 그래도 무지하게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법인세나 내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세를 해주면서 그거를 이제 관세로 충당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미국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가고 있으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관세를 통한 어떤 재정 수입
확보라고 하는 그 기조는 안 바뀐다. 안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중간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있죠, 올해. 만약에 판결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무역 확정법이나 통상법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리한 방식으로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거나 다시 리셋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의원님. 예, 저도 관세가 위헌으로 될 가능성은 지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위헌이 된다 할지라도 하더라도? 지금까지 미국하고 어떤 협상해온 어떤 그런 결과까지 완전히 다 리셋이 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아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일정 부분 효과도 거두었지만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 관세로 인해서 또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또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트럼프 자체가 이 관세로 인한 어떤 재정 수입을 얻었던 것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피해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헌과 아울러서 정치적 입장에서도 본인도 새롭게 좀 이렇게 전략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최소 200억 불까지 지금 미국에 줘야 되는 투자해야 돼요. 예, 이런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어떤 재정적 상황, 환율 상황에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200억 달러, 200억 불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찌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차피 이 관세 전쟁에서 이 관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져야 됐었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보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한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연간 200억 달러 부담되죠, 당연히. 예, 연간 200억 달러, 계속적으로 2천억 달러를 이제 미국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험료로서 생각한다 그러면 또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시각의 차이에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몫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무역 구조도 제가 봤을 때 더더욱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교역마저도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실제 물동량이 많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 쏠려 있는 이런 수출의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좀 올해 만들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기회의 시간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은데요. 2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상한입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사업 선정을 하고 어떤 부지에 어떻게 실제로 사업을 집행할 건지에 대한 절차를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거기 논의해봐야 때문에 알죠. 실제로 200억 불이 1년에 곧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적은 숫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재명 정부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큰 충격이 오지 않고 점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근데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위헌 판결 날 가능성, 그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헌 판결이 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관세 부분, 보편적 관세라고 하는 거, 그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품목별 관세입니다. 그거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발동을 한 거고 트럼프 1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그리고 이제 거기 검명한 게 아직 부관 안 했지만 반도체, 의약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의 관심 품목이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품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 품목들을 생산해서 미국에다 수출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자동차, 반도체 한국이죠, 한국. 한국이에요. 한국, 일본 몇 나라가 없거든요. 예. 대부분의 나라는 사실은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다른 형태로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좀 완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제 미국의 관심사항이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그쪽이 위헌 판결 나서 그 형태로 지금까지 해온 형태로 보편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품목별 관세 쪽을 또 강화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대비해야죠. 충분히 있고 그게 이제 국가의 안보를 이유로 여러 가지 품목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장 가능성도 알겠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응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25년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그 불확실성이 워낙 컸고 한미 간에도 관세 협상 타결도 안 됐던 그 상황에 비하면 그래도 통상 환경에 우리가 뭐 대비할 건 많습니다만
오래 기다리고 있는 변수는 작년보다는 그나마 낫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떤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경제 전망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7,5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27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경제 성장률을 종전 1.6%에서 소폭 올린 1.8%로 전망하면서 관련 기사들이 이어졌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반등 등을 두루 고려해 성장 전망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경제 전망 연관어를 살펴보면 시장, 투자, 정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고환율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기관은 국내외 금융 외환 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은 2026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불투명한 경제 전망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주요 투자 리스크로는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과 주요국 경기 둔화, 고환율 등을 지목했습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2026년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긍정 전망은 10.8%뿐이었는데요.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내수 및 소비 활성화 지원과 금융 지원, 판로 지원 등이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전망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경제 분야 두루두루 전망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짚어보지 못한 게 이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난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놨고 지금 정부 여당은 조만간 공급 종합 대책을 바로 이제 발표할 계획이라고 좀 하고 있고, 자, 우리 어떤 전망들이 지금 유세합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2025년 한 해에서도 사실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은 했으나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좋진 않았었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양극화라는 거죠. 실제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다 그렇대요. 보니까 네. 이 양극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의 공급 대책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또 공급 대책이라는 게 서울시와의 사실 또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또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일관성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특히 살고 싶은 지역, 서울과 핵심 수도권 지역에서 충분한 공급량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상당 부분 지역을 꽁꽁 묶은 걸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예,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11월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갭 투자를 수도권 전체 이제 확대를 하고 또 수도권 어떤 그 부동산 규제 허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재명 정권 지금 반년 만에 문재인 정권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서울의 평균 아파트 시가가 지금 15억이 넘었고 서울의 아파트 가치가 전국의 전체에서 한 30% 벌써 오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단순하게 어떤 부동산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서민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실수요자가 사지 못하고 특히 전세 물량도 거기 감소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부동산 양극화가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어떤 좌파 정권에서 잡으면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결국은 수요만 억누르고 하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자 보시면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세운상가 종합개발을 한다고 할 때도 거기에 이제 종묘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하도록 하면서 특히 이제 문화재청장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 종묘 그 주변에 세계 유산 기구를 통해서 지구를 정해서 주변을 개발을 하면은 결국 이제 유산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되면 세운상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체에 있던 재개발이 사실상 묶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좌파 정부 때는 어련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학습 효과가 더 이제 공고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특히 양극화를 잡기는 대단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뭐 문재인 정권 때도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제가 그 대통령 무슨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봤는데 별 대책이 없다. 그게 그런 이제 말을 하죠. 대통령이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책이 없는데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시장적인 이런 정책을 자꾸 이렇게 내서 거래를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사실은 이제 양극화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까 뭐 공급 얘기도 하셨지만은 시장의 원리에 맞게끔 모든 정책을 부동산도 입안해서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같은 거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서둘러서 할 필요도 있고 이 문제는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참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뭔가 좀 합의를 해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착공률이 지금 22년, 23년 때 무지하게 낮아가지고 공급이 지금 한 48% 정도 줄어든다고 그래요. 내년에 올해 내년에.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도 최대 고민거리죠. 그렇죠. 부동산 대책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 결과들. 그래서 시장에 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 분명히 이재명 정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뭐 강남의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 나왔는데 뭐 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른 좀 졸속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강버스나 아니면은 그런 종묘의 개발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시정과 그리고 정부가 잘 콜라보가 될 수 있는 대책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공급 대책에 있어서 지금 전월세 물가 지금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신혼부부 이런 취약계층부터 해가지고 빠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정치가 너무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같이 대책 마련하는 거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항상 부동산 문제 볼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너무 급급해요.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그러면 지방 살리기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지방이 살아나면 굳이 이제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하도 많이 듣는 얘기가 아예 왜 대치동 안 보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좋은 학원들이 있으니까 다들 그냥 대치동에 학원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봤을 때 지방에 만약에 좋은 상권, 좋은 직업, 좋은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뭐 서울의 이런 어떤 매집 효과, 그다음에 서울의 중심이 되는 이런 효과는 좀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현 정부에 좀 바라는 게 지방으로 좀 분산시킬 수 있는 그 속도를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방송국이요. 지방에 있다 그러면 전 지방에 내려갈 각오도 돼 있거든요. 내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내가 직업이 지방에 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없잖아요. 제가 좀 첨언하면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부동산 관련된 정책도 완전히 이원화해야 됩니다. 수도권은 지금 이제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탈인데 지방은 오히려 내려가는 지역도 많고 특히 이태원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지금 거의 8,000세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든지 또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을 완전히 차별해야 된다. 또 이 주택법부터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미분양된 아파트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시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데 단기 어떤 숙박시설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해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현재 주택법상으로는 그런 게 다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방 분권 시대를 맞아서 지금 대전 충남도 이렇게 같이 통합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청와대도 이전 그리고 국회도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너무 수도권 썰림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맞습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갖고서는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장기적 방향으로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인데 워낙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우선 다급한 공급 대책 우선 좀 충실하게 시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바로 준비돼서 나오기를 일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언 한 말씀씩 듣고 오늘 토론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의 여러 분야 짚었습니다만 혹시 오늘 짚지 못한 분야가 있던지 아니면 정말 한국 경제의 어떤 그 도약을 위해서 이 대목이 꼭 중요하다. 마지막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인수 교수님부터 한 예. 1분 이내로. 지금 뭐 좋은 말씀들 다 많이 하셨는데 올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조조정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 노사관계, 노동시장 문제가 사실은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뭐 유연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한 게 기업이 살아서 뭔가 수익을 내야지 주가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운영도 좀 활발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의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고용도 창출이 많이 되고 그리고 뭔가 하여튼 원활하게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게 이제 너무 경직돼 있고 너무 이렇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지금 정책 간에 좀 이렇게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합성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숙고를 해서 네.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중 평론가. 저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성장 문제, 우리가 굉장히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가 저성장에 대한 우려 부분이고, 저성장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노동인구가 줄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출생률 높이기 운동 대대적으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예, 지금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1%도 안 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6년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요소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결국은 이런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는 각종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 규제라든지 각종 어떤 규제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과거의 경쟁국은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거의 대부분 전 분야에서 우리를 따라잡았거나 대부분을 추월하면서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보다 제품이나 기업 경쟁이 높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중국은 AI로 전 분야가 무장화되어 있으면서 각 분야의 AI의 어떤 인력도 그렇지만 노동시간만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70시간, 100시간 일하는 그런 기업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우리가 중국 기업들에게 따라갈 수가 없고 경쟁력에 우리가 계속해서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좀 탈피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있는 노동이라든지 각 분야의 어떤 규제를 과감하게 좀 걷어내는 그런 어떤 정부의 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앞으로도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 전 의원. 이런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담아서 이재명 정부가 꼭 일하는 정부로서의 성과를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런 반언을 통해서 규제 완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는 대전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의 강화를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 기업과 정부가 같이 시너지를 내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규제를 완화시키고,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뭔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뭔가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의 그런 경제적 제재를 통한 규제, 그런 방식으로의 전환도 이야기를 하고 구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대한민국에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더 따뜻하게 아우를 수 있는 정부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정쟁에선 이제 조금 더 통합적인 모습으로 가면서 정말 일하는 제도 개선을 하는 여러 가지의 경제의 역할을 하는 또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새해에는 전체 규모, 그 숫자 면에서도 좋은 성적 기록을 바라고 고루고루 민생 분야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야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